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랑스 여자 관객과에 대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서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접속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감독님이랑 배우 세 분이 참석하게 되셨는데 류아벨 씨는 개인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자리에 김희정 감독님, 그리고 김호정 배우님, 김영민 배우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김희정 감독님과 김호정 배우님이 우리 영민이를 가운데 오늘 앉혀야 된다고, 센터 해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정말로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관객 여러분께 오늘 정말 반가운 자리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오신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낮에 너무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쓰고 만든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역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아주 재미나게 솔직하게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자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세상에 구성원 남자 여자 배우를 생각하게 되는 이 자리는 다 있네요. 오늘 여성 남성 배우가 전부 다 있는 자리고요. 김희정 감독님의 전작을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김희정 감독님이 진짜 우연찮게도 지금 13살 수학 이후에 4년에 한 번씩 작품을 제작하고 계세요. 거의 지금 월드컵 사이클로. 근데 본인만의 루틴으로 결정하신 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운명이 근근히 어떻게 4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화가 제가 만든 종류의 영화는 주로 영화진흥위원회나 뭐 영상 사이트,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근데 여기 마이크가 살짝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술영화라고 구분한다면 예술영화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하느냐 하고 그리고 개봉하는데 1년이 걸리고 이래서 4년이에요. 사실은 2년 전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전국제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또 다시 돌아온 김희정 감독의 프랑스 여자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께 다가갈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굉장히 매혹적인 혼란이다라는 나름의 정의를 저 스스로 내렸어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건 아마 김호정 배우가 연기한 미라라는 주인공 캐릭터 영향이 아주 클 텐데요. 이 미라라는 캐릭터가 여러 경계에 있죠. 한국과 프랑스라는 경계에 있기도 하고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 이 미라를 중심으로 아주 여러 층의 경계가 영화 안에서 느슨하게 연결돼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서로 넘나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셨다시피 뭐 실제와 기억이 섞여 있기도 하고 현재와 과거, 뭐 현실과 꿈,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영화와 연극의 경계를 좀 허무는 면도 있는 작품이죠. 스토리상으로 보면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들의 경계를 오가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매력적인 충돌이 계속 영화를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자칫 딴 생각을 하고 보면 앞부분에서 놓치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정보를 친절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좀 분절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놓치는 관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들었는데요. 구조상의 고민들 분명히 있으셨죠, 감독님? 네, 그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재밌는 게 제가 만드는 영화들이 구조나 구성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죠? 설렘 때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 제가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렇게 여기서 한번 놀래켜야지 구조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소재가 먼저 있으면 예를 들면 프랑스 여자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여자, 한국 여자가 느끼는 그 감정
그런 것에 제가 집중을 한다면 그것에 맞춘 구조가 나오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그 구조를 먼저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설행 때도 이준익 감독님이 나보고 뭐 해겔의 변증법이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그 모르겠거든. 뭐 변증이 어떻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구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 맞는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보일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말도 안 된다, 뭐 이야기가 이렇게 분절적인데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꿈을 꾸면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이 바뀌어 있거나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좀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정말 머리 짜서 고민하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화내겠어요.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김호정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프랑스 여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영화라서 그런지 그 프랑스 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안에서 보면 이게 실제로 국적을 바꾼 미라의 상태를 설명하는 특정이긴 하지만 이게 또 옛날의 분위기 같은 거 생각해보면 특정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이름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프랑스 여자 하면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들 같은 게 있고 김호정 배우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시절 우리가 생각했던 좀 프랑스 여자의 이미지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됐었거든요. 김호정 배우님은 프랑스 여자라는 제목에서 어떤 이미지들 좀 받으셨어요? 나의 이미지? 다 주셨는데 제가 프랑스 여자해서 지금 이렇게 요즘 인터뷰도 하고 저희 관객분들 반응도 궁금하고 해갖고 쳐보면 프랑스 여자해서 영화도 딸려 내려오지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여자들의 이미지들이 막 그런 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프랑스 여자들은 왜 살이 안 찌는가? 뭐 밥을 먹는데 뭐 몇 시간씩 먹으면서 늙지 않는가? 뭐 패션에 자기만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 저희 한국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약간 그런 판타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자기만의 얘기들이 되게 주관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인물들 그리고 왠지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나이를 규정하면서 뭐 나이 들면 어쩌고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촬영하면서 제 상대 배우 그 알렉산드르 그 남편분한테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나는 좀 늙어서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정색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아름다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 모르겠다. 그런 얘기 호정 그런 말을 하지 마. 왜 네 스스로 너를 갖다 그렇게 가두는 얘기를 하지?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진짜 한국 여자구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약간 반대적인 느낌?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포스터 이미지들을 보거나 이 영화 안에 담긴 김호정 배우 이미지를 보면 이건 정말 탈국적적인 이미지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배우의 이미지 풀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왜 이걸 제대로 활용해서 카메라에 담을 생각들을 좀 못했지? 좀 어쩌면 한국 영화가 배우들의 얼굴을 발굴하는데 약간은 게으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배우분의 연기가 반가운 영화 중에 하나였고요. 김영민 배우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뭐 구조, 구성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텍스트로 좀 설명을 하기보다 특정 이미지가 좀 먼저 떠오르는 영화일 것 같고 예를 들면 장면이 전환되는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나리오에는 지금 이 영화의 느낌이 어느 정도로 담겨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 뭐 구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처음 받고 A4지 쫙 깔고 연도별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어디 때고 언제고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이게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담겼을 때 감독님이 그걸 잘 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내용하고 형식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시 김희정 감독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프랑스 여자 호정 누나는 전 연극할 때 제가 첫 데뷔를 누나랑 같이 해가지고 워낙 저는 존경하는 배우시고 해서
호흡을 잘 맞는다고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저는 누나 앞에 서는 애기거든요. 뭐 누나 이렇게 엊그 막 뛰는 막 1인 3역할 때 막 뛰는 장면이 있으면 야 너 조심하잖아 나 허리 나간다. 네가 날 책임져야 해요. 뭐 그렇게 해서 만났었고 그래서 누나가 프랑스 여자라는 그 타이틀이나 이런 저는 그 프랑스 여자를 프랑스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뭐 나눠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나 그 여자의 왜 프랑스 여자고 왜 김희정 감독님이 쓰셔야 했고 김희정 감독님이 유학하고 해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김희정 감독님의 어떤 내부의 흐름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것을 효정 누나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 잘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잘 영화가 나와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 배우의 귀여움의 활약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감독님께 지금 딱 드리고 싶은 질문이 태신장이 똑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 관객분의 질문으로 대신을 해볼게요. 지금 잠깐 뭐 감독님 유학생활 얘기도 나왔지만 니은 지읒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김희정 감독님도 유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국에서 생활한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겪을 수밖에 없는 고립감이나 단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네. 예, 있죠. 당연히 있고. 근데 제가 유학을 되게 일찍 그러니까 일찍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이 어렸을 때 갔다는 생각이 20대 초반에 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때 계기가 있었던 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유학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보면 조금 뭔가 돈이 많은 그런 걸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IMF 전에는 정말 주변에 유학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유학이 되게 나라가 프랑스나 뭐 영어권, 미국 뭐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갈 테다. 그래서 말도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는 근데 예지 그로토스키라는 가난한 영국의 창시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았고 그냥 그걸로 갔는데 정말 처음 한 2주는 말을 전혀 모르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빠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금방이고 저는 좀 친화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뭐 기차에서 누구 만나면 손발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아셔가지고 예, 좀 그런 편이라서 그 외로움은 그 2주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이라는 건 영화를 뭐 학교 다니면서 힘들 때라거나 아니면 뭐 체력증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항상 옆에 누군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가족이 없다는 거 뭐 이런 걸로 좀 되게 독립된 개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지금 코로나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국에 나가라. 외국에 나가서 너가 혼자라는 걸 느끼는 게 너의 창작 활동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이 시나리오에 상당히 어떤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김희정 감독 젊음의 집대성.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하면은 좀 어울리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기사를. 감독님께서 폴란드 유학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 프랑스에서 또 아주 잠시 뭔가 머무신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셨던 관객분이 그 감독님의 해외에 계셨던 시간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질문하셨는데 아마 충분한 답이 되신 것 같고요. 김호정 선생님이 분하신 미라라는 인물과 김지영 선생님이 분하신 영은이라는 인물의 그 예술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김희정 감독님께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가 사회적인 재난을 바라보는 감수성 같은 게 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미라가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세월호 천막이고요. 광화문에 영화 말미에 그 13일의 금요일 테러 같은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 우리가 겪었던 실제 생활의 테러의 상황 묘사죠. 그래서 창작자로서 사회 풍경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랄까요? 내가 바라보는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이 영화에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제가 폴란드에서 7년 공부했고 깐느 영화제 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시나리오 쓰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 한 반년, 그리고 보시는 나룻배 나오는 그 물랑당대 거기서 청부도사탕 시나리오 썼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체류가 있는데 그 폴란드에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인맥도 생겼었고 이랬지만 그때 좀 제가 부딪혔던 거는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주 본질적인 감정들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인물들 안에 있는 영향들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 영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제가 조선대 문예창작과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되게 힘든 일로 그치겠지만 너네는 창작을 하는 애들이니 이것을 관찰해라.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서 희곡 수업에서 코로나를 주제로 단막극을 쓰는 걸 했어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층간소음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인데 코로나가 와서 벌어지는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이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막 사회파 감독도 아닌데 제 생각에 사회파 감독은 신수원 감독. 그런데 저는 두 분이 출연하신 마돈나를 네, 또 연출하셨던 같이 네. 저는 이제 신수원 감독님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감독님 통해서 김영민 배우를 알았고, 호정 씨는 이제 이 영화 찍고 그리고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또 영향이 많은 인물인데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그냥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들이 침잠되어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추모를 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저기 있으면 저 촛불을 들 텐데, 꽃을 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추모를 하려 하는 사람이 어쩌면 추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이러니를 말하고 싶었어요.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건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더 이 분위기에 조금 더 뭐랄까 힘을 받는 부분이 분명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 캐릭터가 연기하는 감정이 과연 개인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재로서 항상 영화에 내 자신이나 상황을 투영하게 된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건드려주는 영화들이 나오면 너무 반갑죠. 배우분들에게 마이크를 이번에는 넘길 텐데요. 일단 김호정 배우님이 연기한 이 미라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라라는 인물의 삶은 전반적으로 그냥 뭔가 계속 잃어버리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실하는 삶이라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영화를 보면 아마도 아이를 잃었던 것 같죠. 이 미라라는 여성은. 그리고 고양이도 떠났고 남편도 떠났고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삶을 살지는 또 못했고, 그래서인지 예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꼿꼿한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아까 관객분들 지적해주신 영은과의 아주 낙천적인 태도와 이 미라라는 캐릭터가 가진 영세주의적인 태도가 부딪히는 면이 영화 안에 있고요. 그 아버지와 혼잣말을 하는 아버지가 등장하진 않지만 그 대목을 보면 자기 선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미라가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쓱 지나가는 정보로는 초반부에 그 집에 찾아온 영은과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심지어 길치인 것 같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길을 좀 잘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란 정보들을 좀 계속 준다는 면에서 미라는 좀 방향을 못 잡는, 상실하는 이런 캐릭터로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김호정 배우님 이 캐릭터에 공감하는 면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어요? 일단 제가 일단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너무 흥미로웠던 게, 미라가 20대 때 그 연극 배우로 이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20대가 떠올랐고, 그리고 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약간 물리적인 나이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어떤 배우가 돼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예요. 왜냐면 이제
영화나 그다음에 연극을 하다가 그 무대를 TV 쪽으로 이제 막 옮겨서 매체로 옮겨서 아 이제는 약간 여성성보다 제 또래 배우들이 엄마를 많이 주로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그 시점에 이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큰 꿈을 꾸고 많은 정말 아름다운 선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를 너무 잘 실감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저한테 진짜 와닿고 아 이게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인데 이 모습들을 그 영화의 한 부분 모습의 한 부분인데 그 영화에 잘 녹여들게 연기를 하면 되겠구나. 저 크게 이 캐릭터를 하면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다만 불어 연기하는 게 좀 힘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이 시나리오를 주시고 그랬는데 딱 읽자마자 그냥 바로 오케이. 바로 오케이 하고 바로 감독님한테 불어 선생님 빨리 붙여달라고 해서 불어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 아이디 코코넛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호정 배우님께 질문 주셨어요. 프랑스 현지 촬영할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호정 배우님 기억 속에 프랑스는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프랑스는 개인적으로 뭐 여행을 어렸을 때도 하고 뭐 남자친구랑 가서 싸우고 그런 약간의 이상하게 프랑스 경험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행 가갖고 막 싸운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촬영할 때 너무 좋았던 건 제 개인적으로 프랑스 촬영한다고 그래서 되게 설렜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김지영 배우가 촬영 분량이 없는데 저희가 막 꼬셔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저희가 여행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할 때 또 그 프랑스 제 남편 그 역할 맡은 줄 맡았던 그 배우가 저희 또 가이드 해줘가지고 여행지가 아닌 정말 그 예술가들이 가는 식당 막 이런 데 가서 너무 정말 이런 게 프랑스였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촬영할 때 남는 건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주렌짐이라는 영화를 대학교 때 보면서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게 왜냐면 남자들이 여자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막 하고 그 여자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남자들이 너무 사랑해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쇼크였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 어렸을 때 그 이미지로 남았는데 되게 좋은 영화 저한테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그 주렌짐 촬영한 그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신비로웠다고 하나?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훈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들리실까? 이걸 그냥 근데 이것도 아주 작게 들려서 네. 이걸로 그냥 그 영화 안에서 전반적으로 미라를 향한 이 현정우 씨의 마음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논쟁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이리 와요 누나. 그 장면이 지금 관객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라를 향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에 저희 노출의 행동의 시작이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여자가 처음이었죠. 네. 나의 아저씨 전이었고 네. 촬영 이전에 네, 부부의 세계 이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네. 이전이라고 소문 좀 제발 내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성우는 그러니까 성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각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둔 어떤 미라의 의식 속에서 확 지나쳐가는 어떤 장면들인데 과거는 진실일 수 있어도 현실은 아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미라가 저기 마베리한테 넌 나를 헷갈리게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우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한테 있어서 헷갈리는 어떤 남자라는 거,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뭐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혼도 하고 근데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촬영할 때
얘기했던 게 촬영하면서 이 인물 되게 구린 인간이구나 그런 존재들이 있었을 것 같은 왜 살다 보면 있을 법한 그런 이성이랄까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확 다가오지는 않고 그 의식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미라에게 있어서 나를 좋아했던 어떤 인간 그리고 성적으로도 접근했던 한 인간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채팅방에 프랑스 애인이라는 배아명을 쓰시는 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영민 배우님은 최근 드라마 그리고 영화 찬실이 프랑스 여자까지 끼 많은 썸남을 실감나게 보여주셨는데 연기할 때 심정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본인의 실제 캐릭터가 어느 정도 반영됐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거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하는 스타일이 좀 감독님과 이게 그 글에 맞춰서 연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실이나 고고의 세계나 프랑스 여자 할 때는 제가 보기에도 연기 톤이 좀 달라지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감독님이 쓰신 글과 감독님과의 의견 그리고 배우분들하고 통해서 제 색깔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여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마디 덧붙이면 제가 그냥 김영민 배우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배우님이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텍스트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감으로 더 느끼려고 했고 막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촬영 준비할 때 뭔가 깨달음이 얼굴로 온 적이 있어요. 내가 안 것 같아. 그냥 횡성은 구려. 이게 뭔가 컨셉이 잡혔던 거야 하루. 그러니까 되게 뿌듯해하면서 그리고 저희 촬영 감독이 또 거기에 되게 동조를 하면서 그래 감독이 만든 남자 되게 이상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랬던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촬영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박정훈 촬영 감독은 감독님과 지금 계속 연달아 작품을 같이 하셨죠. 이전에 설행도 그렇고 청포도 사탕도 그렇고 계속 작품을 같이 하셨고 악녀로 또 칸에 출품을 했던 촬영 감독이기도 하죠. 근데 미술 감독님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작업을 하시던 크루들과 이 작업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천군만마고요. 여기 지금 미술 감독이 와 있어요. 유정환 미술 감독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할게요. 네. 저희랑 설행이랑 같이 있고요. 그 설행 때 했고 이번에 같이 두 번째 했는데 너무 정화가 너무 잘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 세트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그 안에 톤을 보시면 감독이 이게 다 정했겠다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가지고 왔어요 컨셉을. 근데 이제 한 편 해보고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타월 색깔이 그레이여야 하는 것까지도 다 잡아서 와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해요. 왜냐하면 키스텝이 정화 말고도 미술 감독 말고도 촬영 감독이 3편 했고 저랑 녹음 기사님이 스윙 키즈랑 옥자 하신 분이에요. 상업권에서 아주 날아다니시는 분이 저랑 3편 했고 그리고 분장 실장이 4편 다 하고 있고 이래서 이들이 이제 킥스텝 회의를 하면 여러분 진짜 금방 끝나요. 이거 감독님 싫어해 이런 거, 이거 좋아해 뭐 자기네끼리 네,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지금 미술 감독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트 칭찬을 너무나 하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사진 2점이 있어요. 그치 2점이지. 그 2점이 미술 감독 친구의 사진인데 그게 꼴라주처럼 2-3개가 붙어있는 듯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겹쳐진 것 같은 이게 두 개의 똑같은 세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 듯한 사진인데 그 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인터뷰에도 말한 게 이게 되게 이 영화를 딱 상징하는 것 같은 사진들을 정말 여러분 이건 복이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12회차로 이거를 한국 촬영을 찍었다는 거는 저희 스태프들과 지금 계신 배우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해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니까 가족들이 마치 기다리듯이 또 만나서 이렇게 또 영화 할 날을 되게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빨리 찍고 싶지만 어떻게든 이러네요. 근근히 아무튼 잘 벌어보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주 찍을게요. 네.
맞아요. 여기 상대적으로 좀 저예산의 프로덕션일수록 그리고 짧은 회차가 정해진 프로덕션일수록 키 스태프들과 감독 그리고 배우들의 합이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 그게 정말 퀄리티의 한 끗을 좌지우지하는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여자가 아주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탄생한 데는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우분들께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각자 해석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게 예술 영화가 지향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한 마지막 선택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래에 이렇게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 영화적 결말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정말 전율일 정도로 감명 깊게 본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라의 아득한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잔재에 깔린 채로 뭔가를 막 회상하는 장면이 영화 전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보자면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은 테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고 한국에 돌아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영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의 각자 해석이 궁금하고요. 이 장면을 실제로 완성된 영화로 봤을 때 또 어떤 인상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두 배우 모두에게 질문 드립니다. 네, 시나리오 봤을 때는 그때는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그 사건에 대한 충격이 저한테 남아 있었고요. 근데 또 이게 개봉해서 2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글쎄요. 요즘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 세계성이 더 그 장면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고 그 장면 걱정 많이 한 장면이죠. 테러 장면이고 했는데 뭐 다른 감독님하고 호랑이랑 너무 잘 담아주셨고 그 해석은 정말 관객분들 나름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이 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랑스에 2015년 테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게 이제 알고 읽다가 영문 얘기 나오고 이런 소소한 얘기를 하다가 뒤에 그 반전인데 그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 장면. 나머지는 그냥 저희 의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마등처럼. 어쩌면 이 애가 살아있다면 며칠을 묻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본인이 살려고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잖아요. 영은이한테 사진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돌이켜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또 이제 약간 그런 무서운 장면 같은 거는 이 혜란한테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또 공포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시나리오에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한번 딱 읽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 소소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 그게 이 시나리오만에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저는 그때 참 미라라는 인물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더 너무 안쓰러웠던 이유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에 떠올린 게 죄책감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주 물론 행복했던 기억도 드문드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 여자의 마음 안에는 그 외로운 경계인의 마음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만 가득 쌓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고 눈물이 탁 터지게 만드는 그런 설정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영화의 톤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그 점을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혜란이라는 인물의 존재입니다. 이 질문을 감독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미라의 죄책감의 대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귀신과 환영 같기도 하고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인물이긴 한데 저는 반대로 어쩌면 이 인물은 미라를 계속 붙잡는 존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순간 혹은 미라가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죄책감의 환영 같은 이 캐릭터가 나타나서 미라를 꽉 붙잡아주는 거죠. 넌 아직 현실 세계에 있어. 딱 이런 장치를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캐릭터로 기능을 하길 바라셨는지 좀 궁금해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왔어 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번 젖은 상태로 나타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앉아서 물에 젖은 상태로 무섭게 곧 사람들이 올 거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종교는 없거든요. 없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고 너는 죽지 말라고, 너는 살아야 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란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영화 안에서는 마치 악몽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기 전에 이렇게 깨우려면 달콤한 말로 깨워서 깨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몽처럼 무섭게 해서 놀라게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미라가 이루지 못한 꿈을 헤라는 이뤘는데 배우로서,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울감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것, 그리고 그래서 현아라는 또 다른 인물이 필요했고, 그 여성 배우의 제가 느끼는 그 아름다운 배우들인데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투영되는 인물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캐릭터에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때. 근데 좀 다양한 캐릭터들이 좀 살아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좀 썼던 시나리오 같아요. 각각의 매력이 정말 잘 살아있는 캐릭터들이지만 그들 모두를 통과하는 테마 하나는 경계인 것 같아요. 누구 어디 하나 정착한 사람이 없는 느낌, 계속 무언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렸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같은 정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희정 감독님의 전작부터 계속 반복되는 테마라면 왜곡된 기억 혹은 뭐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 이런 것들을 환상성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가 훨씬 더 그 환상성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최근의 작품들 연출하실 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지금 교수인데 논문을 써야 돼요. 제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논문을, 그래서 이렇게 재임용이 될까 걱정이 돼.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야 되고. 근데 저는 창작자로서 계속 살면서 일부러 그걸 안 했거든요. 분석하는 거를 일부러 되게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오려면 나는 이걸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그 인물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인물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제가 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논문들, 분석들인데, 인생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것을. 근데 어차피 제가 살아온 인생이 계속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을 정리 잘 못해요. 뭐든지 다 끄집어내놓고 어디 호텔 같은 데 들어가도 주변 지저분한 사람 있잖아요. 다 꺼내놓는 사람.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창작자로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머리로 뭘 하려고 하는 거 되게 그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장치적으로 어떤 인물들을 쓰고 시나리오에 이런 뭐 악당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고 핸디캡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정말 필요해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뭐였죠 근데? 환상성, 예, 환상성. 그래서 그게 제가 분석해서 제가 환상성을 넣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의 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이랑 7살 때, 8살 때 10원씩 받고 막 들여보내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거나 뭐 고아원이다 우리는. 내가 원장이야. 너네는 뭐 고아들이야. 뭐 이런 놀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노래자랑에서 내가 상 받고 막 이런 거. 뭔가 이런 마장동에 살았는데 되게 가난한 동네고 판잣집에 막 이렇게 평상에 다 나와서 밥 먹고 뭐 이런 분위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그런 연극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냥 저한테 그게 자연스럽고 일상을 뭐랄까 재밌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골목대장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상하게도 이야기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예테보리 영화제 갔더니 어떤 관객이 감독님 마르케스 좋아하세요? 100년 동안에 완전 좋아하죠. 그랬더니 마르케스 마술적 리얼리즘 같아요. 감독님의 영화니. 그래서 그때 뭐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논문을 써볼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리얼리티 그 일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이 인물들이 어떤 기억을 왜곡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기질적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채팅방에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요. 감독님 혹시 차기적으로 호러 영화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호러 네. 호러 영화. 호러 영화.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아리에스터가 유명해가지고 유전을 봤어요.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전을 보고 제가 광주에 아파트에 혼자 사니까 안방문을 열어놓고 잤어. 그러다가 미드소마도 봤어요. 근데 저 유전이 훨씬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막 귀신이 나와서 막 이런 거라기보다 되게 이상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리에스터가. 그 조정 능력에 감탄을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걸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업 막 이런 얘기에 어떤 남자 평론가들이 상업 영화 같아요. 상업 영화 이제 연출하실 거예요. 이러는데 제가 좀 웃죠 속으로. 그렇게 제안이 오더라도 중간에 결국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그 방향이 너무 다르고 저는 그냥 제가 잘하는 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이야기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근근히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좋은 제안들이 오면 충분히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저는 한 번도 편집권이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푸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운 좋게도 만들면서 제약을 받지 않고 만드는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약, 시나리오 회의 안에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걸 참을 수 없고요.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드는 이야기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호러도 하면 좋죠. 왜냐하면 장르적으로 영화 장르 안에서 호러는 굉장히 매혹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남성 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작품에 운들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귀신의 집 만드시는 그 구력으로. 근데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예. 흰 수건을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정말 무섭게 잘 연출했었어요. 배우분들께는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특정 공간을 통해 미라가 계속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공간을 만약에 통해서 미라처럼 어딘가 가서 과거에 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지점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공연예술 아카데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극할 때 분명히 있었던 곳이고 거기 출신 분들도 많이 뵙고 시나리오 분들 그 장면이 있어서 너무 새로웠거든요. 저도 글쎄요, 만약에 다른 공간으로 간다면 참 어렵네요. 글쎄요, 연기를 처음 접했을 때 아마 배우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순간이 누군가 저에게 연극 서클을 만들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순간에 갔을 때 저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미라랑 비슷한 입장에서 보자면 저도 누군가한테 죄의식이 있고 그런데 다시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서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20대 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30대 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매체로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 30대 영화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때 제가 프란다스의 그때 돌아가면 좀 그래도 약간 여유로우면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이 다시 돼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플란다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 언덕길에서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불리는 장면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로 기억하고 호두가라고 시키고 막 이랬던 그게 장면이 사실 생각나네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두 씬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필이면 휴지를
굴리는 거는 안 굴러가요, 어깨. 아직도. 그리고 제가 맨날 무대에서 이제 연기하다가 처음으로 영화 찍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입김이 나오는데 얼음물을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서 입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휴지를 굴리는데 이게 안 가니까 거기다가 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30-40번 정도 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풀샷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성재 씨가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스태프들이 저기 한 200m 가갖고 있고 우리 둘이 남으니까 둘이 껴안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호두도 역시 너무 제가 연극 배우인데 첫 씬이 그 씬이었는데 너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먹었고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들락들락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또 아픈 기억 2개를 제가 콕 집어가지고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었는데 아니 안 그래도 아까 그 어떤 분께서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왜 그 공간이 화장실이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죠. 분석적이지 않아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그게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화장실은 혼자 있는 곳이고. 촬영 감독이랑도 얘기했고 그랬지만 그 가는 과정, 그 복도가 되게 중요해서 그걸 좀 찾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그 화장실 안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들이 바뀌고. 근데 사실은 이제 화장실에 가기까지가 왜 가는지. 왜냐하면 일하는 예술가가 아니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래서 가는 두 번 다 그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라는 건 항상 또 옛날에는 안에 안 붙어 있고 화장실이 밖에 나가서 왜 우리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미라도 길친데 화장실 가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아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미라가 느끼는 감정.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네. 항상 영화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관련해서 이향미라는 대학원 쓰시는 분께서 장소 헌팅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자우림의 멤버분이 하시는 펍 거긴 세트인가요? 가게 이름 지으신 건가요? 여기 되게 재밌는 사연 있죠, 사실.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죄송해요. 나 그게 아니라 나는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올린 거 다 봐요.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글을 다 봐요, 제가. 그래서 SNS에 프랑스 여사라고 쓰고 올리시면 제가 가서 좋아요 누르고 있을걸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 거야. 프랑스 여자에 나오는 그 술집 너무 가고 싶은데 어딘가요?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인가 봐. 네, 여기는 용인시 송버드라고 실제 있어요. 그 술집이 송버드라고 큰 술집인데 예, 용인시 송버드라고 프랑스 여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송버드는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쓰셨는데 그 질문이 그 장소 얘기였나요? 네. 한잔할 청춘아. 안내상 배우가 아시죠? 안내상 배우가 그 아카데미 때 저랑 같이 연기했었고 그 형이 처음 연기한 역할이 제가 연출한 거였어요. 장정일의 실내극의 아들 역이었는데 그러면서 13살 수화 때 내가 너 걸로 데뷔를 했는데 말이지 13살 수화 때 안 불렀다고 삐져서 청포도 사탕 때 불렀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 형이 진짜 하던 술집이 이름이 한잔할 청춘아예요. 대학로에 있었고요. 우리 가난한 연극인들을 진짜 많이 먹여 살렸죠. 거기서 12시 넘으면 공짜였어요. 대신 우리가 따라 먹었어야 되지만 그 맥주를. 아무튼 진짜 실제 있었던 경험이 좀 많이 있었고 덕수궁 안에 그 공연예술 아카데미 실제로 있었고요. 궁 안으로 들어가서 연극을 배운다는 그게 그런 게 초현실적이에요. 근데 월요일은 쉬거든요, 궁이. 들어가면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미술관이 된 자리를 걸어서 들어가는 거나 봄에 꽃이 날리는데 빈 그 궁을 우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정말 초현실적이었었던 기억이 나요. 질문들 오늘 진짜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질문은 아니지만 한 분이 남겨주신 이 얘기가 오늘 정리하는 말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눈빛으로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멋졌고 쓸쓸하고 고독한 경계인의 여정이 간만에 가슴 벅찬 감정과 여운을 선사해줬습니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감독님께서 프랑스 여자 해시태그 다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김호정 배우님부터 오늘 관객들과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랑스 영화는 보통 일반 상업 영화는 저는 아주 재미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프랑스 영화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는 또 시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 한켠에다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미라와 마찬가지로 저도 경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71년생이라서 그런지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이 들어요.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연극, 영화, 드라마 하면서 저의 그 경계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에 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많이 공감했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김영민 배우랑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71년생이 경계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이제 별로 안 웃으시니까 좋네요. 동감하시네요. 네, 그 되게 감동적으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모든 글들은 프랑스 여자 두 번 봐야 되는 영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3차 각이다. 뭐 이런 글들부터 땅바닥을 보고 흙길을 가다가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기분이다.부터 정말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또 달라요 영화가. 장사꾼같지만 N차 각의 영화고요. 각자 그렇게 가셔가지고 보지 마시고 친구분도 같이 가서 보시고 술 마시면서 또 영화 얘기 즐겁게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머리로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냥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영화일 거예요. 그리고 재밌다고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연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지금 장사꾼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건 너무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볼 때 느낌이 너무 다르고 여러 번 볼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너무 다르고 이미지로 다가오는 장면도 다 너무 달라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려운 시국인데 오늘 극장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